자동차와 배에서 유령이 나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공중에 떠있는 비행기에서 유령을 본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비행기는 지상에 착륙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백 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날아가기 때문에 유령이 출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승무원들이나 승객들로부터 보고된 초자연적 활동에 대한 수많은 목격담이 있으며 다음은 그들 중 몇 가지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들 유령들은 비행기 안에서 다른 승객들처럼 보이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1973년 3월 초순 뉴저지의 뉴워크 공항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하던 이스턴 항공 비행기의 기장은 1등석에 앉아있는 승객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승객은 이스턴 항공 조종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선임 승무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이상한 상황을 포착한 선임 승무원이 기장을 부른 것입니다. 기장이 다가가 보니 그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승객의 얼굴을 보다가 맙소사 이 사람은 밥 로프트야라고 비명을 지르듯이 외쳤습니다. 밥 로프트는 몇 달 전에 죽은 다른 비행기의 기장이었습니다. 1972년 12월 29일 뉴욕에서 마이애미까지 비행하는 이스턴 항공 401편은 뉴욕 JFK 공항에서 오후 9시 20분에 이륙했습니다. 다른 비행기와 비교해서 소음이 없고 조용한 위스퍼 라이너라는 별명이 붙은 당시 최첨단 기종 로키드 L-1011에는 176명이 탑승했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 비행기는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근접했고 기장은 마이애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기내 방송을 합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꺼져버린 랜딩 기어 표시 등에만 주목하고 있었고 비행기는 지명과 충돌합니다. 이들은 실수로 자동 조종 장치 연결이 끊어졌고 그로 인해 항공기가 점차 고도를 잃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후 11시 42분에 이스턴 항공 401편은 시속 365km로 마이애미 외곽의 에버글레이드스 늪지대에 충돌했습니다. 이것은 광폭 항공기의 첫 번째 치명적인 사고였고 조종사 과실입니다. 기장 밥 로프트와 퍼스트 오피서 알버트 스톡스틸은 조종석에서 즉사했으며 세컨드 오피서인 도널드 레포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총 101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는 75명이며 당시 미국 대륙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들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 사고는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된 후 1년 반 동안 이스턴 항공의 조종사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승객들은 밥 로프트와 도널드 레포의 유령들을 수시로 보게 됩니다. 비행기 부엌에서 승객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던 승무원은 밥 로프트의 얼굴이 오븐 유리문에 반사된 것을 보았고 좌석 위에 짐칸 문을 열던 승무원은 그 안에서 밥 로프트나 도널드 레포의 얼굴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한 항공기의 모든 조종사들이 밥 로프트가 승객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이때 유령은 조종사들에게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한 기체 결함을 알려줍니다. 유령 덕분에 이륙을 지연시키면서 정기적인 문제를 고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심지어 마이애미로 출장을 가던 이스턴 항공의 부사장까지 뉴욕 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자사 항공기 안에서 밥 로프트의 유령을 목격합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밥 로프트와 도널드 레포의 유령은 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근무했던 이스턴 항공의 안전을 위하고 보호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오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자책하듯이 수시로 나타나 이스턴 항공의 비행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경고를 해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잦은 유령들의 출몰로 인해 이스턴 항공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사장은 마침내 회사 직원들에게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또한 유령 목격이 기록된 모든 비행 기록도 삭제해버립니다. 이스턴 항공의 임원들은 가장 많은 유령 목격담이 발생한 318편 항공기에 주목했고 이 항공기에는 사고가 난 401편의 부품들이 가장 많이 장착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자사의 모든 항공기에서 401편의 재생 부품들을 제거하고 폐기 처분했습니다. 1976년도에 존 필러는 이스턴 항공 401편의 유령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스턴 항공에 의해 법정 소송 직전까지 갔습니다. 퓰러의 책은 1978년에 어네스트 보그나인과 킴 베신저가 주연한 동명의 TV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스턴 항공은 1991년에 파산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191편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정기 여객편이었습니다. 1979년 5월 25일 시카고에서 이륙하자마자 추락,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으며 지상에 있던 2명, 총 27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은 금요일이었고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승객들은 목적지에서의 긴 주말 휴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191편은 맥도널 더글러스의 DC-10 기종으로 이륙 당시 1번 엔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면서 유압 파이프가 손상되어 조종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비행기는 112도로 기울어진 채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인재로 변칙적인 엔진 정비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반드시 따로 분리를 해야 함에도 엔진과 파일론이 같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탈착하여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파일론 핀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정비 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 직전에 자살을 합니다. 191편 추락 후 몇 시간 동안 공항 주변 주택가에 사는 수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문과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문을 열어보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런 이상한 현상은 그날 저녁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웃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비행기 사고 후 몇 주 동안 지속되었으며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침내 사고 현장이 정리되고 치워짐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몇 유령들은 사고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시카고 경찰의 K9 훈련장의 개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짖거나 으르렁댔으며 산책을 하던 주민들은 아무도 없는 산책로에서 자신들의 어깨를 누르는 손길, 누군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것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헤어 공항 내부에는 희생자들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공중전화를 걸고 사고기가 머물렀던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반복 장면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죽기 직전에 했던 행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고 직후인 1979년 5월부터 1999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공항 내에서 같은 동작을 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희생된 승객들 중 한 명은 사고 현장 주변 히긴스 로드에 영원히 정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뭔가에 쫓기는 듯이 빨리 걷고 즉시 사라지는 모습의 이 남자는 입고 있는 트렌치 코트에서 증기가 분출되고 항공유 냄새까지 풍긴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이 유령은 스티밍맨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고의 특징은 항공기가 21,000갤론의 항공유를 가득 탑재한 상태에서 지면에 충돌 후 폭발했기 때문에 엔진과 약간의 꼬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체를 비롯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 그리고 지상정비센터에 있던 정비사 2명이 형체를 남기지 않고 불에 타서 시신 수습조차 못한 것입니다. 오헤어 국제공항 인근의 병원들은 희생자들이 구급차에 실려 들어올 것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다른 항공사들에게 발생한 유령 목격담들입니다. 회사 이미지와 직업의 존립이 걸린 사항들이라 이들은 항공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름도 가명으로 등록했습니다. 보잉 B737기 승무원인 닉네임 바이올렛 룰라바이에 따르자면 이륙한 지 30여 분이 지난 후 비행기가 순항보도에 있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고 그녀는 이것이 기장의 장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종의 비행기는 조종석 문과 승무원 좌석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기장은 바이올렛에게 왜 2명의 작은 아이들이 조종석 문 앞에서 놀고 있는지의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문 앞의 승무원들 외에는 아이들 또는 다른 승객조차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장은 조종석에서 CCTV로 자신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장은 2 소녀가 조종석 앞에 앉아 놀고 있다고 우겼고 바이올렛의 동료 승무원 역시 조종석 문 앞에 아이들이 없다고 기장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이들 2 승무원은 이때 기장이 자신들에게 실없는 장난을 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몇 분이 흐른 후 기장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승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후에 진짜로 2명의 아이들이 조종석 문 앞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냐고 재차 묻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때서야 기장이 장난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더구나 조종석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함께 CCTV 화면을 통해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승무원 윌슨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야간 비행을 위한 승객들이 탑승할 때 40대 중반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잘 차려입은 남자를 분명하게 목격합니다. 이 남자는 여느 승객들과 다르지 않았고 윌슨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비행기 맨뒤편의 화장실 근처 좌석에 앉았고, 윌슨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은 승객 숫자를 세면서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승객들의 숫자는 이 남자를 포함해 35명이었습니다. 야간 비행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을 잤으며 특이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착륙하기 전에 승객 수를 다시 세어보았고, 이때는 한 명이 빠진 34명이었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승객이 화장실에 있다고 판단해 모든 화장실 내부를 확인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승무원들 중 2명은 심지어 그 남자와 짧은 대화까지 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승무원들은 공항보안과에 승객 실종에 대해 통보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체크인한 승객 목록을 확인했는데 34명만 탑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거리를 비행하는 국제선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승무원 하나가 1등석의 승객들에게 제공할 취침용 담요와 눈가리개를 준비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한 명이 아래층 계단에 앉아 있었고, 승무원은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위층의 아내와 여행 중이고 좌석 번호를 말해주며 아내에게 자신이 무사한 걸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승무원은 좌석 번호를 찾아 할아버지가 아래층 계단에 혼자 앉아있는데 부인께서 살펴봐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인은 승무원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란 기색을 보이며 남편과 같이 여행 중인 것은 맞지만 남편은 죽었고 모국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금 비행기 화물칸의 관 속에 누워있다고 대답합니다. 승무원이 다시 할아버지를 찾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지만 할아버지는 흔적도 없었으며 승무원의 보고를 들은 기장은 화물칸에 부인이 이야기한 남편의 시신이 실린 것을 확인했습니다.